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주말 특강이죠. 주말 특강을 해서 기업법 조문 판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OT를 좀 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듣는 학생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안내를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법 조문 판례다. 공인회계사 대비기죠. 특강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뭐 처음 하는 학생들 없을 거니까 이제 기업법의 범위는 이제 잘 알 거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특별법으로서 상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요 상인 상행위 회사, 그리고 이제 어음수표 빠져버렸죠? 빠지고 이제 기업법이 다른 걸로 대체를 됐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법 안으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이거는 뭐 법적으로 뭐 어떤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학상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 강사님들이 분류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기업법 완유로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음수표법에 대체를 했죠. 대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음수표에 대한 쓰임도 많이 적어졌고 전자어음도 많이 또 활성화됐고, 특히나 이제 회계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좀 더 밀접한 관련 있는 법과목을 넣자. 그래서 외부감사법하고 공인회계사법을 넣게 됐습니다. 그동안 쭉 주장이 많이 돼 왔던 건데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죠? 반영돼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에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처음 항상 나올 때는 나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 정말 조문 위주로, 알겠죠? 제가 나중에 이제 조문을 짚어줄 텐데 그것만 보시면 돼요. 보시거나 혹은 제가 이제 뭐 모의고사라든지 문제 몇 개 내주면 그것만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확산하지 않습니다. 확산하면 정말 욕먹어요.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안 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비중은 여러분 잘 아시죠? 회사법이 거의 뭐 많이 차지하고 상행이 5개, 3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기업법 2도 뭐 몇 개 나오느냐 하는데 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똑같이 나온대요. 8개. 알겠죠? 8개 준비하시면 돼.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업법의 시험에 출제 경향을 쭉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물론 출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의 가이드라인도 똑같습니다. 거의 조문 90%. 알겠죠? 판례 10%인데 판례를 답으로 많이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판례가 중간에 들어감으로 해서 좀 난이도를 높게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판례가 답은 아니지만 사실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답 고르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좀 해놔야 돼. 가장 기본적인 판례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법학을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례 위주로 많이 낼 필요 있겠느냐. 변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법무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판례가 거의 60, 70% 다 차지하죠.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비를 어떻게 되냐? 조문이다. 알겠죠? 조문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기본 강의도 조문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문이다. 조문이다. 만약에 이 기업법에 대해서 조금 기본을 갖춘 분이라면 요 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요 책 한 권만 이해만 된다면 시험 나오는 거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특히나 강조하는 것은 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조문 판례 특강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특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괜히 이제 엉뚱한 거 시간 많이 뺏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기본 강의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조문을 몰라요. 조문을 모를 뿐만 아니라 법이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법 해석학이라 그래서 조문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안다는 전제하에서 학생들이 조문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문 8, 90%다. 판례 20%다. 학설은 전혀 고민할 필요 없고요. 공부할 때 시험 범위, 기출 문제를 통한 수험 범위를 확정한다.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시험 범위 확정하는 거 쉽나요? 어렵죠. 이거는 강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강사를 해주는 것이고 강사들이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분석하는 것도 전부 기출 문제가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따라오시면 돼요. 기출 분석이 된 거야.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나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직감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알겠죠?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다. 그죠? 그리고 수험 범위를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회계사 시험이 만만한 시험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고도의 그죠? 공부 양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기업법이라든 다른 과목에 시간을 투자할 할애가 많지 않죠. 그러면 굉장히 시험 범위를 좀 과감히 줄이고 출제 가능한 문제로 좀 정조준해서 효율화를 시켜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욕심내지 마세요. 여러분 알겠죠? 절대로 100점 안 나와요. 100점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안 나오고 90점만 목표로 해도 됩니다. 어차피 나는 10점은 날아간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시험장 갔을 때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넘겨보고 마지막에 와서 모르는 거는 확인하면 되는 거죠. 거의 아마 8, 90%가 제가 다 얘기해 주셔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 특히 답이 제가 얘기해 주는 건 전부 답이에요. 답을 위주로 찾아놓고 나머지를 여러분이, 왜냐하면 출제위원 들어가 보면 항상 우리가 이제 한 5개, 6개는 좀 어렵게 내자라고 합니다. 하고 우리끼리 고민 많이 해요. 사실은 저는 출제위원도 많이 들어가보기도 했지만 가보면 거의 쉬운 것들은 그 전에 나왔던 문제에서 전부 다 있죠. 출제 문제풀에서 다 내고요. 나머지 한 10문제 정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넣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준비했다는 뜻이고, 특강 내용은요, 기업법 안투 조문을 상세하게 좀 세설하겠다. 예, 그죠? 뭔가 이제 커리큘럼 상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회계사 커리큘럼이 굉장히 빡빡해요. 거기에 집어넣게 되면 부담이 될까 봐서 주말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 나면 와서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저도 여유를 갖고 좀 상세하게, 시간에 쫓기게 되면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중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안 한 것들이 많아요. 기본서 할 때도 사실은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과목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가면 제가 쫙 한 훑어 줄 수 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주말 특강을 잡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업법 판례 쟁점, 출제 가능 지문을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조문은요, 기출 조문은 제가 다 분석했어요. 거의 한 10년치만 사실 분석해도 되는데 전부 다 봤어요. 근데 10년치 이전 문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 경향도 바뀌고 여러 가지 출제위원들도 많이 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요. 느낌 다르기 때문에 한 10년치만 확인해도 됩니다. 나오는 것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 판례, 예상 판례도 제가 해드릴 텐데 여기에 여러분이 나올 판례는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넘쳐요. 넘치기 때문에 판례를 더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죠? 없다. 그 다음에 뭐 수강 대상은 여기 뭐 보시면 나중에 제가 나눠줄 건데, 기업법의 고득점을 원하는 학생, 고득점 원하시나요? 원해서 오신 거죠? 맞죠? 수험 시간 절약하고 효율적 학습을 원해서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출제 포인트를 확인하고 자 하는 초보 수험생. 초보 수험생 없나요? 여기 없죠? 초보 수험생. 좋아요. 그 다음에 예상 지문을 확인하고 싶다. 이거 굉장한 거죠. 예상 지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정리를 원한다.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제 교재입니다. 그렇죠? 제가 쓴 교재인데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책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썼다기보다도 조문을 굉장히 신경 써서 했습니다. 일반 다른 시중에 있는 다른 조문집들을 보면 그냥 조문을 그냥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갖고는 잘 안 읽혀요. 우리 법학하는 학생들도 보면은 준용 규정이라든지 뒤쪽에 조문만 갖고 해설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의 숫자는 전부 다 말로 바꿔놨고요. 연결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쭉 읽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놨다는 거 강조를 합니다. 어쨌거나 좋은 판례 보시고, 자, 그래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교재를 활용을 여러분 잘해야 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교재를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조문 아래 해당 조문의 특징하고 핵심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 정리해 놨거든요. 특징이라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처음 하는 학생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뒤쪽으로 왔다 갔다 몇 번 해보면 내가 이걸 뭘 모아가지고 좀 암기를 좀 해야지 라고 느끼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때 그걸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법 조문 자체를 체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관련 조문을 비교를 통해서 체계적인 학습을 가능하도록 했다. 나머지 뭐 이런 보시면 책이 있죠. 이렇게 박스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고딕체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알겠죠? 고딕 표시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표시했고 요 밑에 가면 비교라든지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두실 거, 조문으로 직접 출제가, 여러분 워낙 조문으로 그냥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굳이 그 조문 기출 지문을 밑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책만 두꺼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 자기 예를 들면 위탁매매업의 의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 지문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 조문 기출에 집어넣게 되면 양만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빼버리고요. 조문 기출도 응용된 조문 기출만 이렇게 따로 지문은 그대로 살려놨고요. 나머지는 여기 다 있다. 알겠죠? 여기 다 있고 요 별표를 조심해야 돼요. 요 별표 두 개는 최소한 5번 이상 출제된 것들. 알겠죠? 별표 3개는 10번 이상 출제된 것들. 그죠? 한 번은 거의 별표가 하나 있다는 것은 한 번에서 5번 사이에 출제됐다는 거. 알겠죠?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최근 5년치 부분은 아예 옆에다가 아예 연도를 붙여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 그 밑에 보면 판례 기출 예상 있죠? 이런 것들인데 예상이지만 사실 출제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될 것들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거기 교재에 보면 교재 소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준용 규정 나와 있잖아요. 이 준용 규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준용 규정에서 시험에 항상 많이 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런 건 안 보겠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그죠?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놨으니까 특징이라든지 비교되는 거 잘 넣어놨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용 규정은 아예 원래는 실제 조문을 보면 91조 숫자만 나와 있어. 여러분 찾아보나요? 안 찾아봐요. 그죠? 제가 아예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넣으면서 숫자는 가로 안으로 넣고 넣어놨기 때문에 읽기가 쉽다. 끝.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런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강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 거예요. 알겠죠? 굳이 뭐 시간을 오래 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좀 상세하게 나가보고 마음 편히 하려고 이렇게 7회까지 잡아봤습니다. 근데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1회, 오늘은 여러분하고 한번 3법 총칙을 한번 끝내볼까요? 너무 좋죠. 그죠? 한 방에 끝내보면 좋을 텐데 한번 노력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상행위를 다 끝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회사법은 제가 한번 5번을 잡아봤는데 아마 4번 정도에 끝낼 수도 있을 거예요. 빨리 끝낼 수는 끝내고 그 다음에 외관법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하루 잡았는데 뭐 시간이 걸리면 조금 더 하도록 하고 아니면은 하루 만에 끝내도록 할게요. 그죠? 이러면 사실 여기 있는 내용만 잘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업법은 정리된 거다. 혹시 조문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사실 조문 설명하면서 기본을 설명하듯이 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다는 전제하에서 조문 자체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지 조금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이론 설명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기업법 책들은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어떻게 이제 체계를 잡느냐, 논리적으로 잡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뭐 비슷하니까 확인을 하시면 돼요. 확인하면 돼요. 이제 공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조문에서 거꾸로 들어와서 확인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하여튼 조문을 많이 봐야 된다. 이걸 많이 보셔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객관식 할 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증명해드릴게요. 알겠죠? 조문을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증명해드릴게요. 객관식 때 다 맞아야지 뭐. 다 맞도록 한번 해볼게요. 해본다. 그때 가서 조문에 얘기해줬는데 다 해줬는데 그거 다 나온 건데 틀렸다. 그럼 제가 검사할게요. 알겠죠? 검사해서 혼낼 거야. 다 기억해놨습니다. 알겠죠?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제 기업법 단톡방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와 계셔요. 한 지금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서는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중간중간 제가 기업법 관련되는 정보가 있으면 이제 하반기에 가면 시험 임박하게 되면 제가 많은 필요한 어떤 아주 엑기스인 정보를 또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평소에 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단톡방에는 하여튼 필요한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복습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 알아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처음 듣는 학생들 회계사 기업법 교실 승인 코드 빨리빨리 53 알겠죠? 828253 외우기 쉽죠? 빨리빨리 53 개인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든 질문하십시오. 질문 요즘에 질문하라 했더니 개인톡으로 너무 많이 줘. 개인톡을 하거나 거의 공개적으로 하기 좀 뭐한지 메일로 주시는데 잘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법 2에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많고 무료 동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보시면 하영택 경제법 교실에 우리 회계사 학생들 세무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영상을 올렸는데 짬짬이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이제 변호사라든지 다른데 다른 시험도 제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이 정도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 요 OT 자료는 여러분이 나눠 드릴 거고 영상에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나눠주는데 여러분들은 이따가 받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됐습니다. 운영 목적 됐고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니까 고생하셨으니까 커피하고 케이크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알겠죠? 2개 가져가도 돼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OT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을 좀 해야 돼. 됐죠? 자, 교재 펼쳐보시고요. 이제 1장 통칙을 한번 가볼게요. 통칙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칙에 나올 거 안 나올 거 제가 좀 잘 짚어드릴게요. 자, 1장에 가보시면 통칙은 뭐냐면 우리 법체계는 판택텐책이라 그래갖고요. 모든 법이요. 통칙, 다시 말해서 총칙, 각칙으로 나눠져 있다. 그죠? 항상 그래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서도 또 통칙, 각칙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럼 통칙이나 총칙은 뭐냐? 뒤쪽에 있는 공통된 부분을 다 뽑아놓은 거다. 알겠죠? 다 뽑아놓은. 그래서 각칙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공통된 부분을 뽑아놓은 거다. 그럼 여기도 총칙도 뭐예요? 이 상행위에 대한 총칙. 그죠? 통칙이잖아요. 가보시면 지금 상법 총칙에 들어와서 또 통칙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상행위 그죠? 상인. 다시 말해서 앞쪽에 나온 상법 총칙에 대한 또 통칙이 되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1장. 이런 건데 상사 적용 법규다. 요거는 이제 모든 이제 상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통칙이므로. 상사에 관해서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규정한다. 이거는요. 모든 법에 가면 나와요. 법의 적용 순서예요. 형법이면 형법, 이 법이 적용을 먼저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시험에는 사실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거의 안 나와요. 옛날에 이제 회계사에서 처음 낼 때 한두 번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와요. 뭐 나온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적용되는 순서, 얘 상법의 적용 순서입니다. 그래서 상법의 적용 순서라고 하는데 간단히 한 말씀드리면 이 적용 법규에서 뭘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했었냐면 이거죠. 법원 들어보셨죠? 법원. 법원이 뭐냐면 법의 존재 형식 그래서 상사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 규정을 말해요. 그걸 법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사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근거가 바로 법원이에요. 그게 뭐예요? 상법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상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상사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근거 규정의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라는 거죠. 먼저 법원을 알았으니까 어떤 것부터 적용할 거냐 이 문제 그죠? 여기 나왔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 그냥 시험에 안 나오긴 하지만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본법이 뭐예요? 상법이지 상법. 알겠죠? 본법이 뭐예요? 상법.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상관습이 하고 상관습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민법이 가는 거죠. 요 민법이 뭐죠? 앞쪽에 이제 그림에 보였잖아요. 사법에 대한 일반법이야. 그래서 항상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 뭐예요? 상법이잖아요. 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민법이 항상 적용되는 거죠. 이런 순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관습법인데요. 이 관습법은 성문법보다 우리 후순위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민법 처음 배울 때는요. 관습법하고 성문법을 배워요. 항상 성문법이 우선이거든요. 여기 관습법이 성문법보다 우선 됩니까? 하지만 상사법률 관계를 해결하는데 가장 밀접한 게 민법일까요? 아니면 상관습법일까요? 상관습법이죠. 그래서 어때요? 상관습법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끝. 더 하면 안 돼, 그죠? 더 공부하면 안 돼. 여기 많이 설명하는 거 들으면 안 돼. 헷갈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없어요. 시험에 내년에 안 나온다. 알겠죠? 됐죠? 확실히 안 나온다. 얘기해 줍니다. 나오면 어떻게 돼? 맞추면 되지. 됐죠? 그 다음에 요 2조 3조는 여러분이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 2조 3조는요. 2조 3조는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상법이 적용되는데 적용 범위 내지 위에는 1조는 순서, 2조 3조는 적용 범위예요. 알겠죠? 적용 범위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적용될 거냐 문제인데 우리 법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들은 다 미리 규정해 놔야 되겠죠. 그 문제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공법인, 사법인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인들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 공법인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 있거든요. 있습니다. 공법인이, 그죠? 공법인 상행위 하는 경우 많아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법인 상행위 많은데 이 공법인,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그죠? 이런 법인들이 만약에 상행위를 했을 때 상법을 적용돼야 될까 말까가 항상 문제되겠죠. 그래서 법에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공법인이 상행위를 했다? 법적 문제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공법인과 관련되는 법률을 먼저 찾아봐요. 판사가. 알겠죠? 찾아봅니다. 봤더니 법률이 없네? 그럼 어디로 온다? 상법을 적용한다. 알겠죠? 그래서 공법인의 상행위 어떻게 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본법, 상법을 적용한다. 됐죠? 보충적 규정이다. 됐습니까? 끝. 이건 판례도 나와 있고 하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행위 문제인데 상행위 문제거든요. 상인, 예를 들면요. 상인과 상인이 법률 관계를 하다 문제되면 상법이 적용되면 되겠죠. 근데 한쪽이 상인이 아니야. 한쪽은 상인이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됐잖아. 그죠? 그래서 적어 놓은 겁니다. 고민하지 마라. 아예, 그죠? 한쪽 당사자만 상인이 어떻게 한다? 상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우리 법에 못 박아 놓은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방적 상행위라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쌍방적 상행위는 당연히 적용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됐죠?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 총칙 부분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건 항상 지문에 여러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데 어쨌거나 조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사자 중에서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에 대해서 본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이런 게 있었어요. 밑에 요 판례 기출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죠? 요건 뒤쪽에 이제 상행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판례인데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이다. 여러분들은요, 사례에 대해서 깊게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례 고민할 건 없어요. 당사자 일방. 우리가 일방적 상행위 그랬죠? 일방적. 그래서 A가 상인이면 상인이라는 말은 곧 상행위를 한다는 뜻이죠. 그죠? 한 사람이 한다면 B는 상인이 아니더라도 뭐 한다? 상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요거잖아. 여기 일방상행위잖아. 그죠? 근데 요거 판례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에 A와 관련해서 이 갑, 을이 요 행위를, 그죠? 요 계약관계, 요 상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된 거야. 관여를 하게 됐고 했을 때 이들은 상인이 아니야. 이게 문제됐어요. 이게 문제돼서 법원에 올라갔는데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다툼이 생겨서 올라갔는데 이제 시효 문제가 발생했어요. 상법은 시효가 짧잖아요. 5년이, 그죠? 민법은 10년인데 만약에 일반인이라면 시효가 10년이잖아. 그죠? 만약에 상법이 적용된다면 5년이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상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상인이 아니고 상행위를 상법을 적용할 거냐가 문제됐던 거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한쪽 당사자가 상인이면, 그죠? 일방 당사자가 하면은 우리 상법 적용한다고 그랬죠? 똑같이 여기에 요겁니다. 채무자가 만약에 상인이라면, 알겠죠? 그와 같이 했던 이자들이 설령 상인이 아니더라도 한쪽만 어때요? 상인이면 똑같이 적용하듯이 얘들도 어때요? 상법에 적용한다. 요런 판례가 나왔어요. 이해됐습니까? 요거 알아두면 돼. 자, 한 번만 딱 알아두면 돼.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면서 이해만 하면 돼. 여러분이. 자,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이래. 수인이래. 그 중에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이해됩니까? 그 말이야. 요거하고 다른 점이 요거하고 다른 거예요. 요거는 판례가 인정해 준 거고, 요거는 법에 나와 있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해 주면 돼. 끝. 됐습니다. 요 정도 하시면 돼. 자,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 요거는 뭐 맞추는 것이고, 이제 제2장 가보면 이제 상인이 나온다. 우리 상법에서요, 상법 총칙, 상행이 이렇게 되잖아요. 상법 총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인입니다. 다시 말해 주체죠. 그죠? 이 법에 적용될 주체죠. 그래서 상인과 그 다음에 상인을 보호하는 상업 사용인을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상인 나왔다는 거죠. 상인 나오면 여러분 떠올리셔야 된다. 상인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 상인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상인의 종류 뭐뭐 있죠? 해봐. 당연상인. 좋습니다. 첫 번째 상인의 종류는 당연상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제상인. 그죠? 의제상인. 잘하셨네. 세 번째는 응? 소상인. 그죠? 소상인. 잘했습니다. 소상인이요. 요건 떠올라야 돼. 상인 문제 나오면 요거 떠오르지 않으면 안 돼.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죠. 항상. 하나씩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당연상인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 이거 설명한 적 있죠? 그죠? 여러분 설명했죠? 자기 명의 또 뭐예요? 상행위를 하는 자. 타인 명의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이거 할 때 떠오르라 그랬죠? 뭐? 자기 계산이냐, 타인 계산이냐, 이거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럼 어때요?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 상인일까 아닐까요? 당연 상인 맞아요. 남의 돈을 하도 상관없어, 그죠? 그러면 자기 명의, 자기 계산으로 해서 상행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알겠죠? 요걸로 함정 많이 파요. 알겠죠? 함정 많이 파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의제상인은 뭐예요? 자, 여기 상행위도 제가 여러분 기본사 설명했지만 요거는 상법 46조에 있는 뭘 말한다 그랬어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기본적 상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이 기본적 상행위는 22가지가 있는데 이걸 아닌 행위를 하더라도 상행위인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의제상인이다. 알겠죠? 의제상인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랬는데 뭐였을까요? 그렇죠. 설비상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민사회사. 그죠? 민사회사 있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죠, 이제? 그죠? 왜? 요거는 상법에 회사법을 준용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민사회사가 상사에서 구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 없고, 이제 설비상인이다. 그죠? 설비를 갖췄는데 상인적 방법, 이걸 설비상인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상인적 방법으로. 그죠? 하는데 그 대신에 상행위는 아니야. 상행위 아닌 행위죠. 그 행위를 우리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준상행위. 알겠죠? 얘들이 다시 말하면 준상행위는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준상행위라고 그러고 상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야. 알겠죠? 동일하게 지금 뒤쪽에 조문 딱 하나 나와. 그렇다고 해서 준상행위를 막 고민하게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얘들도 의제상인도 상인을 취급하는데 상행위는 아니지만 뭔가 행위를 하는데
상행위로 준하게 취급해줘야만 우리가 법을 규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만 붙여준 거야. 별거 없어요. 상인적 방법으로 상행위 이외 행위로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 이제 상인적 방법이 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소상인은 뭐라고 했죠? 소상인은 적극적인 어떤 상행위 개념이 아니고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 상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준이 뭐라 했죠? 자본금이 1,000만 원. 그렇죠?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이면서 조심해야 돼. 항상 함정 파는 거. 미만이면서 뭐가 다? 회사가 아닌 자. 알겠죠? 회사가 아닌 자. 회사는 1,000만 원 관계없어요. 소상인 안 돼요. 알겠죠? 소상인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여기서 상인 나오면 사실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없고 하나만 좀 더 이제 여러분 상기시킨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상인의 자격 취득 시기예요. 취득 시기. 이게 시험에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인은 두 종류라 그랬죠. 자연 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 상인도 있다 그랬죠? 자연 상인은 언제 취급한다? 언제 취득한다? 취득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객관적 인식 가능성. 내가 상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면 된다. 그죠? 이걸 우리가 객관적, 외분적이죠. 객관적 인식 필요하다는 거 말했고요. 법인 상인은 어떻게 되죠? 언제 상인 취득하죠? 설립 등기할 때. 끝이에요, 이게. 설립 등기.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알겠죠? 이거는 항상 처음에 들어갈 때마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모든 상법에서 기초적인 개념이고, 다른 시험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본다. 자,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당연상인 나왔네요.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회계사 나왔었네요. 어떻게 한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 알겠죠? 너무나 쉽게 나와요. 아니, 조문 그대로 나와요. 이제 이건 여러분 조문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명의 상행위로. 만약에 타인 명의 상행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명의로 타인 계산으로 상행위를 한 자는 상인이 아니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죠? 틀린 말이죠? 상인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조문 기출. 당연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 자를 말하고 자기 계산으로 할 것은 요건이 아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응용하는 부분만 있다는 거죠.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문제는 웬만하면 여러분한테 다 풀어드리도록 노력해볼게요. 알겠죠? 다 풀어드리도록 해볼게요. 같이 한번 꼭 해보세요. 이참에 시간 나왔기 때문에 같이 해보는 거죠. 자, 판례 기출 가볼게요. 판례 기출에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 요 2번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반드시 어떤 시험이든지. 판례는 근데 다 풀어주진 않지만 헷갈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둬야 돼요. 그죠? 그럼 이 당연 상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판단하는 기준이 판례가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형식적으로 내가 상인의 한과 관계없어요.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자를 당연 상인으로 본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이다.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영업상 주체라도 상인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알겠죠? 신고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자.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얘가 있다면 이 사안은 그거였죠. 남편이 어때요? 자기 이름으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뭐 법적 문제 생길까봐 와이프 이름으로 신고 등록해놓고 남편이 자기 영업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상대방하고 법적 문제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소송 당사자, 피고를 확정하는데 찾아보니까 세무서에 신고된 자가 누구냐면 와이프 이름이야. 그래서 피고를 와이프로 했더니 법원에서 그 소장을 각하시켰죠. 왜 그래요? 당사자 확정이 틀렸다는 거죠. 이거 보면 상법이고 상인 적용돼야 되는데 당사자는 누구다? 남편 이름을 하라 그랬죠. 알겠죠? 예,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도 밑에 볼까요? 그러면 상인 자격 취득 시기다.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 행위를 한때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 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상이다. 요 판례도 아주 기본적인 판례예요. 알겠죠? 판례예요. 다시 말해서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보조적 상행이라 그래요. 이게 보조적 상행이고 최초의 보조적 상행이고 또 상대방이 그걸 보고 외부에서 인식했다면 상인이 되는 시기가 그때도 나타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둔다. 준비 행위를 한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데 조건은 어때요? 상대방도 이 사람이 상인이 되겠구나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알겠죠? 예,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행위가 뭐냐면 개업 준비 행위라고 그래요. 이 개업 준비 행위는 상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의미 있다면 보조적 상행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예요. 요 판례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잘라서 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알겠죠? 알아둔다. 됐어요. 이것만 알면 여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나올 게 없어. 나왔다 하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맞추면 된다. 자, 의제상인 이제 봤죠? 의제상인 별표가 3개 되어 있다. 그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항이 뭐냐면 1항이 뭐라고요? 설비상인. 이제 조문 보면서 있죠. 여러분이 우리 배웠던 것을 조문에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조문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이론적으로 다 설명했던 것들은 다 뭐예요? 여기 이게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해석이 돼야 돼. 1항이 뭐를 얘기하는 거다. 2항이 뭐를 얘기하는 거다. 알아줘야 되죠? 1항이 뭐예요? 설비상인. 2항이 뭐예요? 민사회사.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점포, 기타, 설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비상인은 말을 붙이는 거죠. 뭐 한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상인적 방법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뭘로 본다? 상인으로 본다. 알겠죠? 상인을 하지 않은 요건인 거죠. 그래서 점포, 기타, 이런 설비, 앤드 상인적 방법, 그 다음에 상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다른 행위 준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2항은 민사회사인데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되고죠.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기명 빠르게 이제 문제는 빠르게 풀어볼게요. 따라오세요. 같이 풀면서 지금 막 시험장에 풀듯이 한번 해봐요. 자기 명의로 상인을 한 자는 당연 상인을 하고 타인 명의로 하는 자를 의제 상인한다. 틀렸죠? 타인 명의하고 관계없다. 그죠? 타인 명의 관계없다.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상법상의 모든 회사는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인이다. 따라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맞아, 틀려? 뭐예요? 상법 모든 회사.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상행이다. 맞잖아. 그 다음에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뭘로 봐요? 상인으로 본다. 맞습니다. 조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상행하지 않더라도 잘 봐요. 혹시라도 몰랐다면 알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있는데 그럼 좋다. 의제 상인, 설비 상인이라면 모든 의제 상인이 모두가 되느냐? 근데 안 되는 게 있더라. 설비를 갖췄지만 주로 전문직 있죠? 세무사, 여러분 회계사 다들 있죠? 그 다음에 변호사, 의사 있죠? 최근에는 의사까지 나왔고 세무사 8년 최근에 나왔어요. 이들이 상인이냐? 세무사도 가보면 어때요? 뭐 사무실 빚값어쩌고 해놓고 그 다음에 직원도 있고 돈도 많이 벌잖아. 회계사 그죠? 이거 뭐야? 설비상에 딱 맞잖아. 설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상인적 방법으로 그죠? 영업하고 있잖아. 근데 행위는 세무행위라는 행위가 없어. 22가지 상행위가 뭐 그게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의제상이 맞잖아. 그죠? 근데 판례가 어때요? 이들은 일반적인 상인과 같은 어떤 영업적 하는 것에 플러스 있죠? 공익적 업무를 하더라는 거죠. 공익적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상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해주시면 돼. 그래서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의사, 의료기관, 세무사. 무슨 관계 되겠죠? 이제 문제 풀어보면 돼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볼게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근데 뭐 요 계주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옛날엔 다른 데 나왔었던 건데 계주가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왔다 할지라도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으로 계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상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여러 개의 낙찰계를 그죠? 꾸려왔다. 이건 여러분 안 보셔도 상관없다.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것도 여러분 X 안 하셔도 상관없다. 추가로 그죠?
그 다음에 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회사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요건 알아두신다. 회사는 법인으로서 상인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상인 의제되지만 회사 기관인 대표이사는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건 어때요? 상인이 아닌가요? 알겠죠? 물론 회사의 보조 상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알겠죠? 이건 아니다 라고 알아두시고 끝. 자, 넘어갑니다. 자, 미성년자입니다. 이제는 상인의 능력 문제거든요. 상인의 능력 문제인데 뭐 행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오지만 크게 뭐 문제되진 않습니다. 일단 민법에 나오는 어떤 그런 능력하고 동일하게 보는 건데 별 차이는 없고요. 일단 미성년자,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중에서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 이런 자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그죠? 보조를 받아야만이 법률 행위를 하는 자를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 그래. 제한 능력자인데 대표적으로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알겠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일단 미성년자는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미성년자가 상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으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의 시험의 포인트는 제가 까만 거 표시 안 했지만 요겁니다. 등기입니다. 알겠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허락을 영업하잖아요. 그냥 지문에 이렇게 깔립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으면 어때요?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틀렸어요. 등기해야 돼. 알겠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죠? 등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외부의 공실에서 얘는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상행위를 한다. 잘 알아서 해라. 상대방이 경고하는 거죠. 공시 제도, 그죠? 네, 등기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무한책임 사원이다. 미성년자는요,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으면요,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은 뭐가 있었죠?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 있죠? 똑같다. 그죠? 된 때는 그 사원 자격에서 능력자로 봅니다. 요거는 굳이 뭐 등기와 관계없이 바로 인정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뭐 14번 가볼까요? 미성년자는 영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도 스스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허가받으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영업에 대해 만약에 미성년자가 하지 않고요, 미성년자과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법정 대리인 만약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등기를 해줘야 돼요. 행위 능력을 다시 말해서 제한 능력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대신 영업을 해주겠다 할 때는 그것 또한 외부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된다면 알아주시면 돼. 알겠죠? 등기.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영업에 대리다.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을 위해서 영업을 할 때는 뭐 한다? 등기. 자, 강조합니다. 등기. 알겠죠? 등기. 왜 등기한다? 상거래에서는 거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시를 하면 된다. 알겠죠? 공시제도의 대표적인 얘기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을 법정 대리인 당신의 대리권 요만큼 하세요라고 내부적으로 제안했다. 외부 사람들 알 수 없어. 모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붙는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죠? 이게 거래 안전 제도다. 그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못해요. 자, 소상인 나왔습니다. 소상인은 요 네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면 좋죠? 뭐 지상장 등 하든지 뭐 지상장기 하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 등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인은 2천만 원 미만의 회사 아닌 자를 말한다. 계속해서 나왔죠? 작년, 저작년하고 56회 회계사 57회 나왔군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별표 3개니까 알아둬야 된다. 자, 문제 함정을 파는 것은 이렇게 파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상법 제9조에 따라서 소상인은 상업 사용인을 선임할 수 없다. 맞아, 틀려? 선임할 수 없어요?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지금 한다는 것은 상법을 적용해서 뭔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내 스스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상법상 보호되지 않거나 상법상 규율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너가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 스스로 어때요?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배인, 선임아들 모두 아무 상관없는 거 알겠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걸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선임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어느 경우에도 소상인이 될 수 없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17번 지배인, 상호, 상업장의 규정은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인 상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회사인 경우에는 적용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말이 바꿔서 나오니까 풀어보시면 충분해요.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상인에 대해서 문제 나오면 다 맞춰야 돼, 안 맞춰야 돼? 틀리면 이제 혼나는 거 알겠죠? 여러분 다 추적하겠습니다. 추적하겠어요. 나오는 것까지 다 얘기해줬어. 답도 거기에서 다 나와요. 제가 한 것에서. 자,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 중요하죠. 왜냐하면 상인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상인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가 자기였죠. 우리 여러분 이제 민법상에 가보면 이런 제도 나오잖아요. 대리라는 제도 있잖아요. 그죠? 이 대리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인의 어떤 행위를요. 행위를 확장시켜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대리 제도예요. 자기 혼자 하게 되면 자기 법률 행위를 혼자 하잖아요. 요만큼밖에 못해. 근데 대리를 시키면 어때? 이만큼 내가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대리 제도예요. 알겠죠? 대리 제도입니다. 대리 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법의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가 행위를 자기 바쁘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뭘 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 상인은요. 더 그렇지. 영업이 잘 돼서 부산에도 지점 내고 싶고 대구에도 지점 내고 싶은데 이런 제도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제도가 바로 뭐죠? 이겁니다. 상업사인회. 그러니까는 민법상의 대리 제도를 상법에 오면 뭐라고 한다? 상업사용이라고. 알겠죠? 상업사용이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한다 밖에 없어요. 별거 없어요. 이건 대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용은 들어가면 전부 대리 제도야. 알겠죠? 근데 상업사용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 머릿속에 이제 떠올라야 돼. 대충은, 제목은. 첫 번째 누구죠? 지배인. 그죠? 지배인 있다. 지배인 있다. 두 번째 뭐가 있죠? 부포상. 그죠? 부포상. 세 번째는 물건 판매 점포 사용. 그죠?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이 있다. 요 세 가지 있다. 그죠? 세 가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한 거죠? 요거는 대리권의 범위를 기준으로 따졌다. 그죠? 나눠놨다. 대리권의 범위가 가장 많은 게 지배인. 두 번째 부포상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장 많은 대리권을 갖고 있는 자가 지배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그 다음에 우리 상업사용의 시험에 나오는 것은 조문에서 여러분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상업사용인의 의무. 알겠죠? 상업사용인의 의무. 그렇죠? 아무래도 대리인이다 보니까 상인에게 해를 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요거 제도를 두고 있다. 가보면 되죠. 그래서 의무는 뭐가 있습니까? 경업, 금지, 의무. 또 겸직, 금지. 요거죠, 그죠? 요걸 떠오르시면 된다. 자, 그럼 그런 조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사용인 지배인 나왔네요. 나옵니다.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해서 지배인을 선임하는 거는 상인이네요. 본점,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나왔습니까? 요건으로서 뭐가 나왔어요? 영업소가 필요하다. 알겠죠? 영업소가 필요하다. 영업소. 알겠죠? 뒤에 가면 표현 지배인도 영업소가 요건이었죠? 영업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상법상 영업소 그러면 어때요? 본점 지점을 말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선임하는 자는 누구다? 상인이다. 그럼 상인만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나? 아니죠. 상인의 대리인도 선임할 수 있지. 알겠죠? 상인의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 선임된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이해됐죠? 두 번째, 상법상 영업상의 업무에 관해서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대리해야 되죠, 그죠?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잖아. 이거 대리권이라고.
내 대신 뭘 하라 그랬잖아. 그죠? 대리권에서 한다.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지배인은 의사 능력을 갖춘 자연인이어야 하고 직무의 성질상 감사와 겸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감사하고는 겸임 안 돼요. 허용하지 않지만 업무 집행 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이 겸임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 업무 집행이나 이사는 겸임 가능하다. 감사는 안 된다. 알아도 된다. 그죠? 상무이사라도 겸임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배인은 의사 능력 자연인이어야 됩니까? 이 부분도 문제되죠. 자연인이어야 돼요? 법인 안 되나? 법인? 그냥 하도 한번 던져봤어요. 요거 학설 대립이 있어요. 법인도 된다 안 된다는데 여러분 시험에 안 나와. 관계없어. 그냥 해본 거야. 알겠죠? 자연인만. 왜? 직접 행위를 해야 되니까. 자연인만 가능하다. 근데 어디서는 법인이 가능했어? 어디?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그렇죠. 잘 배웠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 집행자는 모두 될 수 있어요. 법인도 될 수 있다. 알겠죠? 법인 됩니다. 그럼 법인이 와서 직접 하나? 아니지. 그죠? 그 법인이 뭐 한다? 업무 집행할 자를 정해주면 돼요. 정해주면, 그죠? 대표이사 와서 하겠죠? 그죠? 예, 가는 거다. 여기는 뭐다? 자연인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여러분 실력이 많이 굉장하네요. 자, 그 다음에 지배인의 대리권. 보세요. 지배인은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11조 별표가 몇 개 돼 있다? 3개 돼 있다. 별표 3개짜리 꼭 잘 보셔야 된다. 알겠죠? 아주 자주 나온다. 자, 1항.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 영업에 관해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칫 읽으면 어때요? 재판 선생님은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아니에요. 영업주가 지정한 그 영업소 내에서 그 영업과 관련해서 재판상 재판에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무조건 포괄적인 게 아니에요. 그 영업. 알겠죠? 다시 말해서 지배인에게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를 다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영업 조심해야 돼요. 요것도 함정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영업주에 가름해서 대신해서 또 2항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해임할 수 있다. 여러 번 나왔고 올해도 나왔네요. 올해도 나오고 저작년에 나왔네요.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해임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지배인이 아닌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지배인은 지배인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반대석상. 그죠? 그럼 이렇게 또 시험에 나와요. 상인으로부터 포괄적인 통합적인 전체적인 업무를 넘겨받은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도 안 돼. 알겠지?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어때도 안 돼. 그죠?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할까요? 상인이 그죠? 지배인에게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했다. 가능할까 안 할까? 그때는 가능해요. 알겠죠? 그거는 대리권이 주어졌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요 2번 집은 조심해야 되고 3항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마찬가지로 거래 안전을 위해서 몰랐던 선의의 제한에 대항할 수 없어요? 없다. 끝. 됐네요.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배인도 소송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맞죠? 당연히 가능하죠. 5번 가보면 지배인은 영업주에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점원 기타 사용에 선임합니까? 아니죠? 그죠? 점원 기타 사용인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배인은 영업 중 일부로 범위를 제한해서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것도 함정판 거죠. 지배인의 일부분을 갖다 다른 지배인 선임할 수 있다? 안 돼요. 알겠죠? 안 된다. 자, 판례 기출 한번 가볼까요? 올해 나왔던 판례 지문 볼게요. 이렇게 됐죠.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그렇죠. 지배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자기네들 스스로 지배인의 범위가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거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기가 유리하면 좁게 생각하고, 그죠? 자기 또 좀 유리하려면
유리한다면 넓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왔다 갔다. 자, 그 다음에 8번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권은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 책임을 부담한다? 항상 책임 부담합니까? 아니죠. 상대방이 안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원칙적으로요. 원칙적으로 요게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대리권 남용.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모든 곳에 다 나와. 대표권 남용에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부포상도 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용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 어쨌거나 뭐뭐 붙잖아요. 지배권 남용. 뭐가 남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대리권 이 말이 항상 나와요. 대리권 범위 내라는 말이 붙어야 됩니다. 알겠죠?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했어야 돼요. 알겠죠? 범위 내하고 플러스 뭐냐면 목적이 좀 달라요. 어때요? 누구? 대리인이나 지배인의 본인의 이익이나 부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아니면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임받은 자의 본인이 아니에요. 이 본인은 대리권자, 그죠? 본인을 말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하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했어요. 행위를 했죠? 플러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누구로 볼까요? 요 본인 있죠? 여기 본인. 대리권이나 뭐, 여기에 보면 대리권, 그 다음에 지배권, 그 다음에 뭐 부포상 등등 있죠. 그 다음에 대표권 다 붙여도 됩니다. 이런 남용이 되잖아요. 그럼 상대에 볼 때는 범위 내에 있었잖아요. 범위 내에 있었지만 이거 3자가 알 수 없어요. 원래 물건을 팔던 사람이 물건 팔았어. 당연히 파는 걸로 알고 있었겠지. 근데 요런 건 요건 어때요? 대리권 행위하는 자의 자기가 이걸 위해서 산 거잖아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3자가 만약에 몰랐다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언제나 유효합니다. 알겠죠? 언제나 유효한데 제3자가 만약에 원칙은 뭐다? 원칙은 유효하다. 그죠? 유효하다. 근데 예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겠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경우는 본인에게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알겠죠?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어요. 됐습니까? 요게 남용 문제. 알겠죠? 요거 어디서 나오더라도 항상 요거 조심해야 돼요. 가다가 보면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 권한 범위 내의 것이라면 영업주의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도 영업주 본인은 항상이 틀렸던 거죠. 그죠? 틀린 거죠. 요게 바로 남용 부분이다. 조심하세요. 지문 나오면 판례 지문인데, 자 9번 가볼게요. 반드시 지배인이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영업부장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됩니까? 된다. 그죠? 상관없다. 반드시. 그 다음에 10번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으로 대리권한 범위 내 행위를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지배인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지배인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의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한다. 요게 바로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이렇게 놓은 거죠? 됐습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된 거야. 여기서는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공동 지배인 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 1시간 됐죠?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